안녕하세요. 때로 엄마라는 것에 회의감이 밀려오는 60대 여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매분 매초 마시는 공기와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원한 물, 따뜻한 햇살도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저 당연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무한한 희생과 관용 또한 때때로 당연한 일로 취급돼서 서글퍼하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내 선택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은 마땅히 책임지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 건 100번 맞는 말이지만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처럼 일방적인 부모의 헌신과 용서는 종종 자식에게 독이 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참 아득하게만 느껴지긴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마치 어제 일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 그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와서 남편을 만났어요. 경상도에서 온 여자와 전라도에서 온 남자가 서울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능력이 대단하거나 재산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다정하고 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경제적인 여건이 여유롭지 않았음에도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정말 사람 하나 보고 할 수 있었죠. 이미 각오를 하긴 했지만 없는 형편에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은 역시 녹록지 않았네요. 신혼집은 5층짜리 건물 반 지하로 사글세 단칸방이었고 남편은 하수도 시설 청소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죠. 그나마 건물이 신축이고 관리가 잘 됐던 터라 살기에 많은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남편은 쌍둥이 딸과 막내 아들을 낳아서 저희 가족만의 소소한 행복을 꾸리며 살았죠. 하지만 그 작은 행복도 제게 사치였던 걸까요? 결혼 생활 6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같이 일하는 동료와 맨홀 청소 작업을 하다 가스 중독으로 저와 아이들을 떠나고 만 겁니다. 당시 사고는 저녁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죠. 사고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에서 그날 아침만 하더라도 출근할 때 절 꼭 안아주던 남편이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봤어요. 남편은 절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꼭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도 제 등허리를 따뜻한 손으로 툭툭 치고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시작을 했죠. 영희야, 오늘도 힘내자. 나도 우리 영희랑 애들 생각하고 힘내서 다녀올 테니까. 올 때 영희 좋아하는 분식집에서 순대랑 떡볶이 사올까? 순대는 내장 많이. 맞지? 그리고 늘 그렇듯 현관문을 떠나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남편은 더 이상 그 두툼한 손으로 제 손을 마주 잡아 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세상이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제게는 슬퍼할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당장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단칸방에서 어린 자식 셋을 홀로 키워야 한다니 시댁도 친정도 고향에서 근근히 농사를 하시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이기에 어디에 기댈 곳 하나 없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도 않았네요. 제가 정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랬던 제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는데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려는 생각까지 했어요. 애들을 보내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서 돈을 모아 나중에 조금 큰 애들을 찾아 만나러 가자. 이런 아득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낭떠러지에 몰려서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을 내려준다고 해도 잡았을 적에 기적처럼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줬던 건 하느님도 부처님도 아닌 바로 제가 살던 단칸방의 주인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저와 남편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참 잘해주셨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건물 제일 꼭대기인 5층에서 살고 계셨는데 명절이면 떡이나 과일, 고기 같은 걸 가져와서 먹으라고 주시고 또 제가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 한다고 사골뼈를 사다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내복 사입히라고 가만히 오셔서 돈이 담긴 봉투를 제 옆구리에 꽂아주셨고요. 제가 딸들을 낳고 몸이 많이 상해서 꽤 오래 고생을 했는데 그때 찾아와 남편이 출근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대신에 딸들을 봐주신 게 바로 아주머니셨어요. 나중에는 정말 언니 동생처럼 친해져서 애기 엄마 새댁이 아니라 저를 영희야 하고 부르실 정도였죠. 아주머니 또한 오래전 남편을 지병으로 떠나보내고 아들 둘과 사셨던 분이라 제게 동변상련의 기분을 느끼신 걸까요? 남편의 장례식 며칠 후에 저를 본인 집으로 부르셔서 앉혀두고 가만히 물으시더라고요. 3일 내내 집에서도 안 나왔지? 애들은 잘 있어?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아빠가 어디 간 줄만 알고 있어요. 아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영희 네 심정 잘 알지만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장 뭐든 시작해서 돈을 벌어야지. 모르겠어요. 일을 한다고 해도 희연이랑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된다지만 주민이는 어디 맡길 곳이 없잖아요. 아예 고아원에 보내고 돈 벌면 영희야, 너 제정신이야? 고아원? 너 먼저 간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아무리 당장 살 날이 막막하다고 해도 어떻게 새끼를 떼어놓을 생각을 해? 네가 진짜 엄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애 셋을 보면서 어떻게 밖에서 돈까지 버냐고요. 애들도 하루 종일 나가서 돈 버느라 얼굴도 못 보는 엄마랑 사느니 그냥 고아원에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개차반 같은 부모만 아니면 어딜 가든 부모 품보다 좋은 곳이 없어. 당장 어떻게든 악착같이 네 남편이 남기고 간 애들이랑 살 궁리를 해야지. 네가 막막하다고 떼어놓고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었니? 힘들겠지. 힘들 거야. 나도 너보다 형편은 넉넉했을지 몰라도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뼈가 저릴 정도로 잘 알아. 그래도 그건 아니다. 너 나중에 찾아갈 생각하나 본데 지들 버리고 간 엄마가 늦게 찾아온다고 애들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줄 줄 알아? 애들이 뭐 바보야? 그럼 저더러 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오열하는 제 어깨를 잡은 아주머니는 사뭇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여기서 살아. 사람 거죽 쓰고 어떻게 너한테 내가 방세를 받겠니? 나중에 애들이 다 커서 제목하기 전까지는 너한테 일체 방세 안 받을 테니까 계속 여기서 살면서 일해. 일하면서 애들이랑 살아. 그리고 밥 벌어먹을 길이 막막하면 우리 집에서 일하고 월급 내가 따박따박 챙겨줄게. 우리 아들들을 봐주든 살림을 해주든 아니면 내 말동무를 해주든 네가 할 일 넘치게 있으니까 여기서 있어. 어? 아주머니, 제가 제가 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힘들다고 새끼 버릴 생각도 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냐고요. 지금은 사람들 월세 받아 먹으면서 아쉬울 것 없이 살지만 나라고 너처럼 어려울 때 없는 줄 아니? 아니, 딱 내가 너만큼 힘들었어. 어려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서울 한복판에 혼자 덩그러니 남았을 때 누구 하나 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이 악물고 독하게 살았다. 살면 살수록 남들 눈치 보고 불안해지고 비굴해지고 그때 내가 한 생각이 그거야. 나처럼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힘이 되자. 영희야, 우리 당당하게 살자. 자식한테 떠난 남편한테 부끄러울 것 없이 당당하게 살자고. 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고상하고 세련된 아주머니는 그 당시에도 늘 같은 향수를 뿌리셨는데요. 나중에는 그 향수를 안 뿌려도 살에서 그 향수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그 향이 아주머니의 포근한 살냄새와 어우러져서 참 따뜻한 냄새가 났었는데 그날 아주머니 품에 안겨서 서럽게 울면서 그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말이죠. 아주머니는 길을 잃은 저를 가정부로
아니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형식상 저는 고용된 가정부였지만 일반적인 가정부는 아니었어요. 아침에 아주머니가 있는 5층 집에 올라가서 아주머니 아들들이 먹을 아침 준비를 하고 아주머니와 수다를 좀 떨다가 아주머니는 제 아들을 봐주시고 저는 청소를 좀 하다가 나중에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빨래를 개키는 그저 일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을 하게 된 거죠. 세상에 본인 자식들을 고용주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있는 가정부가 어디 있으며 가정부가 일하는 사이 가정부의 애들을 봐주는 고용주가 어디 있나요? 찬우가 애들 데리고 와서 이거 먹어. 김밥 싸놨어. 잠시만요, 이모. 서연이한테 책 마저 읽어주고요. 오빠, 나랑도 놀아줘. 왜 서연이하고만 놀아? 희연이도 이리 와 앉아서 이거 보자. 이거 무지 재밌다? 아주머니의 둘째 아들은 저희 딸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딸들과 놀아줬습니다. 그때 첫째가 중학생, 둘째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들들도 저를 이모 이모 하면서 따라서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친척 집에 놀러 간 기분이었어요. 둘째는 저희 딸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늘 오빠를 기다리던 딸들과 놀아줬었죠. 심지어 저희 애들이 막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살만하던 단칸방이 좁아지니 1층에 비어있는 방 2개짜리 집을 선뜻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이 아주머니 가족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아주머니에게 구원을 받은 거였어요. 정말 아주머니께서 하늘에서 제게 내려준 천사였을까요? 저희 가족의 구원자나 다름없는 아주머니는 제 딸들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원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셨는데 집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부모가 떠난 것처럼 물었습니다. 장례는 아주머니 아들들과 제가 지냈고 아주머니 집 물건들 정리도 다 제가 했어요. 불이 꺼진 등대를 바라보는 돛담배처럼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주머니가 제 곁을 떠나자 저는 다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곁에 다시 불을 켜준 건 바로 아주머니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30대로 일반 회사에 다니던 첫째 아들은 본업이 따로 있는 동생과 본인이 건물 관리를 할 수 없으니 건물을 내놓기로 했다며 제게 넉넉한 전세 보증금을 주며 말했어요. 이모, 저희가 이 돈을 드린다고 해서 이제 이모랑 남남처럼 지낸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모가 할 일은 다 끝나셨고 서연이랑 희연이, 주민이도 다 컸잖아요. 이제 이모 인생 사셔야죠. 이건 그동안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저랑 찬욱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퇴직금이기도 해요. 어머니께서 가시기 전에 이모하고 애들하고 멀어져서 살지 말라고 가족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찬욱이도 언제나 이모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새 출발하신다고 해도 무서워하실 거 없어요. 저희가 늘 곁에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이 그저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아주머니의 아들들은 제 생일, 명절뿐만 아니라 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할 아가씨들이 생기면 데려와서 제게 인사를 시켰고 늘 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어머니나 다름없는 우리 이모셔. 돌아가신 어머니하고는 둘도 없는 영혼의 동반자였지. 저들 어머니의 말씀처럼 늘 저를 잊지 않아주는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새로 시작했습니다. 소중히 받은 퇴직금이자 전세 보증금으로 서울의 애들과 살만한 집을 얻었어요. 아주머니 가족에게 구원받은 제 남은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지주 없이 홀로 서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하늘이 저를 돕지 않는데 말이죠. 몇 년 전부터 당뇨 증상이 있던 저는 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고 있을 때 합병증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당뇨로 인한 족부 궤양으로 괴사가 심해져 다른 합병증을 일으키기 전에 절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남편과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처럼 좌절했습니다. 경골 횡절단으로 발목뼈에서부터 무릎뼈에 좀 더 가까운 부위를 떼어내는 수술 후에 저는 다시 길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생의 절반이 조금 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앞으로 어찌 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했어요. 왜 큰 대가를 치른다고 할 때 팔다리를 내어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떤 대가를 위해 다리 하나를 잃나 싶어서 그렇게 서러워지더군요. 주마등이 스쳐가듯 제가 두 다리로 살아온 흔적을 가만히 더듬는데 그 대가가 저희 애들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난과 역경에 다리 한쪽을 기꺼이 내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대학에 들어가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호텔의 호텔리어로 취직을 했고, 둘째는 어렸을 때부터 꿈인 군인이 된다는 목표를 이루어 군대에 들어갔고,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일찍 기술을 배워서 전기 기술자가 돼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죠. 이런 새 아이들의 세상을 만든 게 다 내가 이 두 다리로 기회를 줬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니 서럽고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후 행여 엄마가 혼자 살다 무슨 일 날까 독립도 못하고 늘 제 곁을 지키는 둘째 딸과 엄마가 잘 때 수술 부위를 매만지며 울던 큰딸, 그리고 언제 이렇게 컸는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엄마를 번쩍번쩍 들어서 휠체어에 태우는 아들을 보면서 잃은 다리보다 얻은 게 더 많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애써 마음먹은 것도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지진과도 같은 사건은 큰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은 취미로 카페를 하시고요. 저번에 갔었는데 엄청 커요. 2층짜리 카페야. 근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엄마는 너 연애하는지도 몰랐다. 얼마나 만났는데? 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1년 반 정도? 얘는 그게 오래 만난 게 아니야? 어떻게 1년 넘게 만난 남자가 있는데 엄마한테 말도 없고 소개시켜주지도 않아. 에이, 이제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나도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말했는데 확 파혼해버리면 우리 엄마 속상해서 어떡해. 사려 깊은 딸이 삼고초려했다고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마지보다는 막내딸 같은 애였습니다.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아서 손해는 절대 안 보는 야무진 성격이기도 했고요. 쌍둥이인 둘째와는 일란성이긴 했어도 어쩜 쌍둥이인데 저렇게 달라? 할 정도로 성격이 극과 극이었어요. 첫째는 늘 지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돼서 맛있는 반찬도 꼭 지 앞에 있어야 해서 식탁 앞에서 썽을 내면 그런 언니 눈치 보면서 자란 둘째는 조용히 지 언니 앞으로 고기 반찬을 쓱 밀어주곤 했어요. 그리고 쌍둥이라서 생일이 같잖아요. 딸들에게 생일 선물로 각자 색깔만 다른 인형을 쥐어주면 다음날 인형이 둘 다 첫째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두 딸이 고등학생 때 생일 선물로 첫째는 가방, 둘째는 신발을 사줬는데 얼마 안 있어서 첫째가 새로 산 가방을 메고 둘째에게 사준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제가 왜 네가 신느냐라고 물으니 첫째는 정서연이 나도 신어도 된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둘째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싶어서 물어봤죠. 근데 둘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안 주면 언니가 또 엄마한테 그 신발이랑 똑같은 거 사달라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힘든 것보다 그냥 신발 하나 주고 끝내는 게 낫죠. 참, 아무리 6분 차이로 태어났어도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매번 챙길 거 다 챙기고 원하는 건 손에 넣는 첫째이니 결혼 또한 잘하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한 애가 이상하게 잠잠한 겁니다. 물론 제게 신혼집도 예식장도 혼수도 다 시댁에서 해주신다고 했다고 엄마는 걱정할 거 없다고 했어도 결혼 전 예비사위 얼굴 한 번쯤은 보여주지 않나 하고 기다렸는데 도통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언제 데려올 거냐고 물으니까 딸은 그 사람이 요새 바빠서 차라리 나중에 상견례에서 한 번에 만나요. 어?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큰딸이 약속한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온 큰딸은 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나 정말 엄마 사랑하고 단 한순간도 엄마 딸이라서 부끄러운 적 없었어요. 아니, 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무섭게. 이거 제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줘요. 어? 엄마, 내 결혼식에 혼주석 비워줄 수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혼주석을 비워달라니. 그 자리에 앉는 건 저인데 그럼 저더러 본인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는 순간 멍해진 정신을 바로잡고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너 엄마한테 네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니? 요새 결혼 전에 상대방 건강검진 내역서는 물론이고 집안 병력까지 탈탈 털어서 오픈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시부모님이 엄마 다리 보면 무조건 왜 절단했냐고 물을 거고 당뇨병 때문이라고 하면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이 큰데 그걸 들은 시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허, 너는 네 시부모가 어떻게 생각할지만 걱정이고 네 엄마가 그 말 듣고 상처받는 건 생각도 안 하니? 엄마,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엄마만 괴로워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에 시댁 하객으로 올 사람들만 100명이 넘어요. 거기에 절반은 다 아버님 회사랑 연관된 사람들이고요.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만 있어도 지어내서라도 무슨 얘기거리 만드는 게 사람인데 엄마 다리 보면 얼마나 씹어대겠어요. 나 이거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엄마도 가서 상처받고 올까봐 걱정돼서 이러는 거예요. 이해 좀 해줘요. 어? 웃기지 마라. 너 지금 내 다리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잖아. 니들 셋 키우느라 제 몸 챙길 시간도 없어서 몸 한쪽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다가 다리 한 짝 절단한 네 엄마 남들한테 보여주기 창피해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니? 어쩜 이렇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가 있어? 창피한 게 아니라 내 입장 좀 이해해달라는 거잖아요. 엄마는 부모가 돼서 딸 자식이 밖에서 손가락질 받을까 걱정도 안 돼요? 됐어. 어쨌든 나는 내 입장 전달했고 딸 인생 망치고 싶으면 오시던지 말든지 알아서. 야, 정희연, 이 미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방문을 열고 둘째 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둘째 딸은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질렀어요. 기어이 돌았냐? 내가 너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지만 어떻게 그딴 말을 입에 담아? 네가 그러고도 자식 새끼야? 아이, 넌 또 뭔데 난리야? 엄마랑 내 문제니까 너는 좀 빠져. 엄마 문제면 곧 내 문제야. 너는 자식 새끼라는 게 행여 그 대단한 집에 누가 될까 막말하면서 엄마 상처나 주냐? 너 뭐라도 돼? 얼마나 대단한 결혼한다고 엄마한테 오라 마라 하고 있어? 차라리 어디 지하 동굴 파서 거기서 조용히 하던가. 우리가 못 찾아가게. 너는 평생 너랑 나랑 주민이 키우느라고 병 들어가는지도 모르던 엄마한테 그러고 싶니? 너 착한 척 좀 하지 마. 너 결혼할 때 어디 보자. 내 입장 이해 못하나. 지 결혼할 때 되면 아예 엄마 없는 애인 척 할 거 뻔해. 적어도 나는 엄마 건강 문제로 요양병원에 있다고. 아! 야, 너 이거 안 나? 둘째 딸은 사태 파악 못하고 계속되는 큰딸의 말에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그대로 큰딸의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큰딸도 반격을 하려 손을 뻗었지만 군인인 둘째 딸을 이기는 건 역부족이었죠. 비명과 욕설이 난무했고 둘째 딸이 큰딸을 휘둘러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걸 보며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자식 새끼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말을 듣기 위해 내 몸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치열하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귀엽고 코피가 터진 큰딸은 제게 상견례도 올 필요 없다고 하고 나갔고 둘째 딸은 지 언니를 대신해 제게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발 한 짝 없는 엄마는 필요 없어도 동생들은 필요했나 보더라고요. 큰딸은 둘째와 셋째에게 상견례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해왔고 동생들은 모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에게 늦게 상황 설명을 들은 셋째는 나는 큰 누나 인성이 부끄러워서 이제 누나 취급도 안 할 거야. 결혼식도 안 갈 거니까 그 집 식구들이랑 잘 살아라. 라고 했죠. 심지어 동생들에게 거절당한 큰딸이 아주머니 아들들에게까지 가족으로서 와주면 안 되겠냐 부탁까지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미 둘째에게 모든 걸 들은 아주머니 아들들은 거절을 했고 심지어 결혼식에도 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뒀다고 해요. 저는 이러다가 괜히 제 문제로 인해 남매들의 사이가 깨질까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믿고 한심해도 가족들끼리 경사조사는 챙겨야 한다고 가라고 했어요. 엄마 몫까지 축하하고 오라고요. 당연히 둘째와 셋째는 절대 안 갈 거라고 반발했죠. 엄마한테 상처 준 인간은 이제 가족도 아니라며 펄펄 뛰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제 설득을 듣던 둘째는 가만히 생각하는 듯 싶더니 갑자기 알겠다고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지 언니가 싫어도 엄마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애써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하루 이틀 큰딸의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딸 자식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과 그런 딸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이대로 딸의 인생에서 지워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5만 가지 감정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결코 시간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상견례 전날이 됐고 저는 씁쓸한 기분을 억누른 채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렇게 설핏 잠이 들려고 하는데 둘째 딸이 저를 깨웠습니다. 둘째 딸은 어딘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내가 상견례 장소랑 시간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나오세요. 뭐? 아유, 됐다. 내가 거길 왜 가니? 그날 가장 거기 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예요. 정의연 걔 인간 만든 게 누군데? 엄마잖아요. 이대로 물러서지 말아요. 엄마가 우리 키우면서 고생한 거 누구보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엄마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나 믿고 내일 상견례 장소로 오세요. 어? 저는 약속된 시간에 2시간 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곳에 정말 가서 무슨 말을 들을 줄 알고 거기 가겠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 않는다면 큰딸의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둘째 딸이 제게 했던 엄마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셋째가 미리 예약해서 집으로 보내준 휠체어 전용 택시를 타고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둘째가 이미 식당 직원에게 말을 한 건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저를 큰딸의 상견례 장소로 예약된 방 앞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저는 몇 번을 주저하다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분명 문 밖에 있을 때는 간간히 말소리가 들려왔는데 제가 문을 열자마자 방 안은 고요해졌고 그 안에 있던 6명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중 단연코 경악으로 일그러진 큰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엄마 어떻게 여기에, 왜, 여긴 왜? 큰딸은 벌떡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죽여서 말했죠. 엄마, 진짜 왜 이래요?
내가 오지 말랬잖아. 왜 굳이 와서 나 창피해 죽는 걸 보려고. 희연아, 누구시니? 누군데 그래? 거무죽죽하게 뜬 큰딸의 얼굴 너머로 예비 사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하더군요. 그 목소리에 큰딸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이내 눈알을 빙글빙글 돌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네? 아, 네. 그게 저도 저희 어머니예요. 근데 언니가 왜 어머니를 모른 척하는지 모르겠네요. 둘째 딸의 목소리였어요. 둘째 딸은 태연하게 큰딸의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큰딸이 그렇게 숨기고 싶던 비밀을 파헤쳤어요. 순간 방 안에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양병원에서 아예 거동이 안 되고 상태가 나빠서 이동은 무리라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결혼식에도 못 오신다고. 네? 맞아요. 그랬죠. 근데 어머니가 놀래켜 주시려고 오셨나? 엄마, 연락 좀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혹시 저희 언니가 어머니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나요? 이상하다.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수술 후에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럼 왜 이 자리에 모시질 않은 거야? 야, 준호야. 너도 사부인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만났다고 하지 않았니? 너도 알고 있었어? 아니요. 아버지 저도 희연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던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언니, 설마 엄마 다리 때문에 그런 거야? 설마 우리 새남매 키우느라 다리가 괴사되는지도 모르고 산 엄마가 절단 수술했다는 게 창피해서 엄마 존재를 숨겼던 거 아니지? 그치? 큰딸은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다 알면서 큰딸을 궁지에 몰기 위해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는 둘째 딸과 그리고 그런 둘째 딸의 말을 듣고 큰딸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가만히 바라보는 예비 사돈네의 시선에 말이죠. 저는 보았습니다. 뒤돌아 있는 큰딸 목덜미에 흐르는 차디찬 식은땀을 말입니다. 그때 예비 사부인이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희연아, 너 여기서 똑바로 말해. 네 어머니를 여기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이라서 여기도 결혼식 당일도 못 오신다고 했는지 말하라고. 너 잘 생각해라. 지금 네가 하는 대답으로 널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 내릴 수도 있으니까. 예비 사부인의 통보와도 같은 말에 큰딸은 말아진 주먹을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큰딸 입에서 나온 변명은 처음으로 제게 큰딸의 부모라는 게 부끄러워질 만한 내용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보시면 다리를 절단하기 전까지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고생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불쌍한 집안 취급하실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당뇨인 저희 어머니 유전자를 저도 받아서 나중에 아이 낳을 때 이 문제로 뭐라 하실까 무서웠고요. 통탄스러운 변명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그런 변명이었어요. 다를 때는 얄미울 정도로 야근해가 왜 이런 순간에 조금의 순화도 하지 못했는지, 솔직해 보이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벼랑 끝에서 사고가 정지한 건지 모를 노릇이었죠. 큰딸의 대답에 예비 사부인, 예비 사돈어른, 그리고 예비 사위까지 한숨을 푹 쉬면서 참담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습니다. 이내 예비 사부인이 의자에 걸쳐져 있던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잘 알았다. 네가 네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도 욕을 먹이는구나. 네? 아니요, 아버니. 저는 절대 그런... 되도 않는 변명 마라. 네가 애초에 우리 집안을 건강 문제로 사람 판단하는 막대 먹은 집안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자식들 키우면서 다리 하나 잃는 게 어떻게 부끄러울 일이야. 축복받고 존경받을 일이지. 근데 너는 나나 내 가족이 그걸 무시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지 부모한테도 저러는데 시부모한테는 어떨까? 맞는 소리지. 우리가 더 늙고 아프면
아예 고려장까지 할래야 제가. 나 널 며느리로 못 받아들이겠다. 너처럼 속물적이고 경험 없는 애 집안에 들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아무리 자식이 좋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여보, 일어나요. 어머님, 아버님, 잠시만요. 큰딸의 외침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떠나는 예비 사부인은 떠나기 전 이 모든 일을 계획한 둘째 딸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그런 예비 사부인을 따라 예비 사돈어른, 심지어 예비 사위까지 나가더라고요. 큰딸은 나가는 예비 사위의 손을 애절하게 붙잡았지만 예비 사위는 그 손을 툭 떼어내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던 큰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둘째 딸과 아들이 저 대신 해줬던 복수로 인해 큰딸은 끝내 파혼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싸웠어요.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준호 씨 내 연락도 안 받아. 파혼하자고 하고 한 번도 전화를 안 받는단 말이야. 똑똑하네. 그 남자도 지 인생 구해야지. 괜히 모르다가 너 같은 것 때문에 신세 망칠 수도 없잖아. 이 커다란 사건으로 인해 큰딸이 잃은 건 예비 사위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둘째 딸도 아들도 큰딸과의 연을 끊어버렸어요. 큰딸은 본인 인생에 도움되는 가족이 하나 없다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며 연락을 끊어버렸고,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몇 달 전 그렇게 가족을 등지고 떠난 큰딸이 찾아왔었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몸집이 거의 그 전에 2배로 불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열린 현관문 앞에서 놀라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머쓱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나 살 많이 쪘죠? 일 그만두고 거의 1년 동안 그냥 집에서만 지냈더니. 엄마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뭐야, 왜 왔니? 여기 너 환영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정신머리로 네가 여길 기어들어와? 엄마,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줘요. 하물며 걔도 귀소 본능으로 집을 찾아오는데 나도 엄마 계신 집에 좀 와야죠. 아이고, 왜? 도움도 안 되는 가족은 필요 없다며. 됐다, 일 없어. 제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큰딸은 두꺼워진 팔을 들이밀어서 닫히는 문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량한 얼굴로 무릎을 꿇으며 제게 빌었어요. 제발 얘기만 들어달라고 말이죠. 제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큰딸은 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파혼하고 그 사람한테 매달리다가 경찰서도 갔다 왔었어요. 그러다 1년 전에 일 그만두고 쉬는데 그동안 가족들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는 건 가족인데 내가 너무 막대한 건 아닌가 하고. 근데 만날 수 없으니까 쌓이는 스트레스 다 먹는 걸로 풀었죠. 그래서 이 꼴 됐는데. 엄마, 나 받아주면 안 돼요? 이제 와서? 일 없다. 이제야 서럽고 아쉬워서 기어들어 너한테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니? 나이값 좀 해라, 어? 엄마, 나 정말 빨리 오고 싶었는데 사실 이거 엄마한테 보여드리려고. 큰딸이 가방에서 꺼내 제게 내민 건 다름 아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니? 엄마한테 믿음 주려고요. 엄마가 지금보다 더 늙고 힘이 없어지면 제가 엄마 곁에서 모시면서 제가 그동안 한 잘못 사죄하고 엄마가 지금까지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거 갚아드릴게요. 물론 이런 거 없어도 저는 엄마를 모실 거지만 당장 말로만 하면 엄마가 절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반년 동안 학원 다니고 시험 봐서 합격한 거예요. 이거 보면 엄마가 제 마음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시지 않을까 해서요.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제 행복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그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준 가족들을 무시했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믿지 못하실 거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나 도저히 이렇게 혼자 못 살겠고 엄마랑 그리고 서연이랑 주민이가 용서해 줄 때까지 두고두고 용서 빌게요. 그러니까 나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네? 엄마. 가족과 절연을 한 2년 동안 많이 망가지고 너무나 외로웠다는 큰딸. 원래 당연하게 곁에 있는 건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알 수 없는 거죠. 소중한 걸 잃었을 때야 그 가치를 알게 된 큰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모를 거다. 한평생 죽음도 각오하고 키운 자식이 내 희생의 흔적이 부끄럽다고 없는 사람 취급할 때 그 참담함을. 이거 금방 아물 상처 아니야. 아물어도 흉터는 남을 거고 고작 이런 자격증 하나? 죄송하다는 말로 풀릴 일이 아니다 이거야. 부모는 뭐 사람도 아니니? 부모는 자식이 죄송하다고 말만 하면 받아들여줘야 돼? 나는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너 보면서 웃을 자신도 없고 예전처럼 생각할 자신도 없어. 그렇게 그날은 큰딸을 돌려보냈습니다. 제게 이 말을 들은 둘째와 셋째도 절대 받아들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하지만 정말 어떤 각오를 한 건지 큰딸은 저와 동생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더라고요. 주말에 장을 봐와서 제 집 냉장고를 채워준다거나 와서 청소를 해놓기도 했고요. 저는 그때마다 큰딸이 제게 그랬듯 큰딸을 없는 취급했고요. 또 둘째가 같은 부대의 직장 동료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 들은 건지 혼수할 때 돈을 보태겠다고 500만 원을 둘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둘째는 필요 없다며 다시 돌려보냈고요. 강철 방패와 같은 저와 동생들의 거부에도 큰딸은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작지만 안쓰럽다는 감정이 드는 걸 보니 저도 참 속없는 부모인가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딸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고요.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어김없이 집에 찾아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니 요새 운동 다니면서 5kg도 넘게 뺐다며 조잘조잘 떠들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지인을 통해서 비즈니스 호텔 면접도 볼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뺄 거라고, 그리고 얼른 다시 일을 시작해서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할 거라고 하더군요.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뭐든 부모로서 망가졌던 딸이 점점 일상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관용 속에는 늘 자부심이 있다고 하던데 한때 제 자부심 중 하나였던 딸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둘째 딸의 결혼 소식은 큰딸로 인해 조금 메말라 있던 제 마음에 담비였습니다. 사위는 정말 듬직하고 살가운 성격인데 만날 때마다 휠체어에 탄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치며 조곤조곤 말하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또 결혼 후에도 저와 함께 이사를 해서 합가를 해서 살겠다고 먼저 제안을 한 것도 사위라고 하네요. 둘째와 연애를 하면서 그동안 둘째가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했던 걸 다 아는데 본인과의 결혼으로 따로 살게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큰딸과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리면 무자식이 상팔자고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삶이 참으로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둘째와 셋째가 잘 살고 있고 제게 하는 걸 보면 다리 한 짝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자식에게 헌신하는 게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래서 부모 노릇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라고 하나 봅니다. 이제 부모 경력만 수십 년인데 아직도 도통 부모 노릇이 뭔지 부모의 삶이 뭔지 딱 떨어지는 답을 내지 못하는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내가 낳고 키우기로 결심한 자식에 대한 희생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동시에 희생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나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아를 잃고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희생만 하면서 살다가는 훗날 미처 상상도 못했던 일을 자식이 저질렀을 때 겪어야 하는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나 자신이 흔들림 없이 단단한 사람이라면 자식이 내 속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나와는 다른 개별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자식이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수천 수억 가지 실수와 잘못 그리고 후회를 그나마 덜 상처받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참 자식 키우는 게 거의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 돌을 닦는 수련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식 여러분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늘 행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평화만 가득하길 바랍니다.